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결혼 15주년을 맞았어요. 연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그건 성격 차이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이 아닌 바로 남편의 외모 때문이었죠.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주위에서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잘생긴 얼굴 때문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만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난 건 24살, 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10,000원 버스 안에서였죠. 출근 첫날이라 서둘러 일찍 나섰는데도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까지 새 정류장을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글쎄, 누가 제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쓰다듬지 뭐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쾌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변태 자식이 아예 대놓고 제 엉덩이를 움켜쥐지 뭐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서 그대로 날렸어요. 그때 제 주먹에 코를 맞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엉덩이 만지니까 기분 좋냐, 이 변태 새끼야? 그 순간 10,000원 버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마다 남자를 향해 한마디씩 해댔죠. 대개가 욕설이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코피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저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같은 놈은 평생 깜빵에서 콩밥이나 먹고 살아야 돼. 저를 비롯해 10,000원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남자를 향해 경멸에 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였어요. 기사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서에 세워줘요 말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변태 자식을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할 게 뻔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가는 건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첫 출근 날이라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살벌한 욕설을 섞어서요. 남자는 고스란히 그 욕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가 회사 앞에서 정차를 했고 저는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글쎄 남자가 저를 쫓아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순간 겁도 나고 이놈이 미쳤나 싶었어요. 설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고 일단은 회사 건물까지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달려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리쳤어요. 치안! 여기 치안이 있어요! 그 소리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 등 뒤에 숨으며 아저씨, 저 사람 성추행범이에요.
버스에서부터 저를 쫓아왔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곤 남자를 막아섰어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를 내밀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원증이었죠. 영업부 직원입니다. 저 성추행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는 제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성추행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제 엉덩이를... 순간 출근을 하던 직원들의 시선은 온통 제게 쏠렸고 그 바람에 긴장한 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쳐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좋아요. 내가 반드시 그놈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너무도 단호한 남자의 눈빛에 저는 압도됐고 정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얼마간의 말미를 주기로 하고는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첫 출근을 시작으로 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교통편은 그 버스 노선 하나뿐이었기에 다음 날도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한편으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당하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더 이상 버스에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10,000원 버스에 실려 회사로 향하고 있었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떠밀리던 찰나 제 가슴 쪽으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잡았다 이놈. 제 등 뒤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지난번 남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는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에게 손목이 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중년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아름씨, 이놈이에요. 지난번 아름씨 엉덩이를 만진 놈도 오늘 아름씨 가슴을 만진 놈도 바로 이놈이라고요. 너희 새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몸을 더듬어? 기사님, 근처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남자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중년 아저씨는 경찰서로 가는 내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긴 직장도 잃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면서요. 그러자 남자가 아저씨 멱살을 쥐었어요. 당신 자식 대학 보낼 걱정은 되고 남의 귀한 딸이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게 되는 건 걱정 안 돼? 네 새끼만 중요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잘 들어. 네가 회사에서 잘리든 이혼을 당하든 선처는 없어. 네가 그동안 상처 준 여자들 생각하면서 네 죗값 제대로 받아. 저보다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자를 보자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처음엔 저한테 오해를 받은 게 억울해 적극적으로 나오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동안에도 온전히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걸 보면서 억울함이 아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같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터라 많이 위축되고 겁이 났는데 이 남자 덕분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요. 경찰서에 들르느라 이미 출근 시간도 많이 지나버려서 우린 영락 없이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하는 바람에 괜히 누명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안 계셨으면
하마터면 오늘도 못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지각까지 하시고. 오해야 풀었으니 됐고 무엇보다 범인을 잡았으니 앞으론 마음 편히 버스 타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선 성추행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약속대로 남자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린 퇴근도 같이 하게 되었고 종종 퇴근 후에 영화를 보거나 맥주도 한잔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탄 거죠. 그런데 이 남자랑 같이 다니다 보니 저를 보는 여자들의 시세머린 눈빛이 느껴지지 뭐예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라 왠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런 남자랑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즐기자는 심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날도 퇴근 후 둘이 영화를 보러 종로에 나간 참이었는데 글쎄 극장에서 전 남친과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놈이라 더럽게 끝난 사이였죠. 전 남친 옆에는 예쁘장한 새 여친이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 처량하게 극장을 나오고 너 아직도 솔로야? 설마 아직 날 못 잊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때였죠. 팝콘을 사러 갔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신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훨씬 잘생긴 남자가 제 곁으로 오자 전 남친은 물론 그의 여친도 놀라는 눈치더군요. 마치 안 싸웠는데 이긴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뭐예요. 자기야, 영화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자에 이끌려 상영관으로 향하는데 전 남친의 여친이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남자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쪽을요. 수줍은 마음에 제 할 말만 하곤 도망치듯 가려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아니, 고백을 했으면 대답은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 사귀는 거 어때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머뭇거릴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는 버스에서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성추행범으로 물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다고요. 다행히 진범을 잡아서 관계가 회복됐고 그날 이후 연애하는 기분으로 저랑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이미 연애는 시작된 기분이지만.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날 이후 특별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기 전에도 출퇴근을 이미 같이 했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남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다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사귀게 되자 기분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에는 멋진 남자랑 같이 다니는 덕분에
여자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걱정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회사 내 여자 직원들 중에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연애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벙어리 냉가슴으로 소가리만 해야 했어요. 내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들 중엔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정작 청혼을 받았을 때도 기쁜 마음 한편에 정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주변 여자들에 대해 늘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눈을 팔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저 제 노파심이 문제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은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았거든요. 주말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아무리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님의 운전기사가 되는 걸 마다 않으셨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라면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안심을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철마다 제 보약도 지어 보내주시고 제사나 명절 때도 회사 일도 하고 살림도 사느라 힘들 테니 늦음하기 오라시며 음식 준비도 두 분이 손수 다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 1년 터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2년 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마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였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남편이 쩔쩔 매며 통화 상대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통화를 한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주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걱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편이었지만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편은 제게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았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혼자 꽁꽁 싸매고 걱정을 하던 저는 지인 소개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무당은 대뜸 숨겨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서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에 무당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러더군요. 안 돼. 이건 구슬해도 못 끊어.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에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는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상한 거 아니냐며 한약이라도 지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남편과 살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 과자며 이런저런 먹거리를 한아름 사들고는 다시 차에 오르더군요. 내연녀에게 줄 간식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끓는 것 같았죠. 그리곤 다시 한참을 달려갔고 그러다가 남편의 차는 서울에서 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외진 병원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편을 뒤쫓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가보니 남편은 면회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내연녀가 병원에 입원 중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자 간호사와 함께 누군가 남편 앞으로 다가왔는데 맙소사,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더라고요. 남편이 쌍둥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던 터라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뭐예요. 여자가 아닌 건 다행이었지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결혼기간 내내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은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믿었던 시부모님조차도 제게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쌍둥이 형제의 눈빛이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면회를 하는 내내 남자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급하게 남편을 쫓아오느라 이곳이 어떤 병원인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때 형수님 맞죠?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저를 보곤 웃으며 부르지 뭐예요. 그제야 제가 뒤따라온 걸 알게 된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뭐야, 형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형수님, 저 처음 보죠? 난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소혜랑 지혜는 잘 있어요? 마치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시동생의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이 불쾌했는지 시동생이 대뜸 그러더군요. 왜요? 정신병원에 사는 시동생이라 말도 섞기 싫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날 여기에 버려둔 형이랑 엄마 아빠가 미친 거지. 안 그래 형?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빛이 점점 살기를 띠기 시작하던 시동생은 급기야 광기를 뿜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해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죠. 그리곤 한참 동안 제자리를 서성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좀 전에 그 사람은 내 쌍둥이 동생이야. 조현병이 심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곤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어. 결혼 전에 말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15년간을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럴까봐 그랬어? 왜 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저는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남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병원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미안해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랬죠. 여보, 이제 그 짐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린 부부잖아. 그동안 날 속인 건 괘씸하지만 그 마음 아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대신 앞으로는 혼자 여기 오지 말고 나랑 같이 오자. 당신 동생이기도 하지만 나한텐 시동생이기도 하잖아. 응? 그 짐 나랑 같이 짊어지자. 난 당신 혼자 힘든 거 싫어. 그래 줄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한참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동안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주말 드라이브는 병원에 있는 작은 아들 면회를 위한 거였죠. 오랜 시간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야 했던 두 분은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찡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로 동생의 면회를 맡아야 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남자를 무당 말만 듣고 바람남 남편으로 오해를 했다니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무당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죠. 남편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란 건 맞았으니까요. 결국 용하다는 무당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추격전은 엉뚱하게 끝이 났고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이런 우리 부부를 보고 중학생 큰 딸은 이러다가 늦둥이 막내 동생을 보는 거 아니냐며 놀려대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런 딸들의 우스갯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주말 외출을 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두 딸들한테 삼촌의 존재를 알리고 싶긴 하지만 시동생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두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픈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던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의 짐을 떠안아야 했던 제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려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묵묵히 가족과 동생을 지켜내고 있는 듬직한 내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말이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가정주부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사업가예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시작했던 음식 관련 사업이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제가 성공을 이루기 직전,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갓 결혼한 세대이던 시절 이야기랍니다. 남다른 음식 솜씨를 가진 친정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졸업하던 겨울부터 곧장 어느 요식업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 만나기 시작한 남자친구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어느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저희 둘 모두 넉넉한 집안 형편은 아니었기에 치열한 사회초년생 시절을 보냈죠. 그 바람에 연애 기간도 꽤나 길어졌고요. 그 긴 연애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저희의 깊은 사랑 덕분도 있었지만 친정엄마의 밥심 또한 한몫 단단히 거들었어요. 남자친구는 본가에서 해주는 밥은 맛이 없다면서 친정엄마가 때때로 불러다 차려주는 밥상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반겼어요. 친정어머니와 저는 고봉밥을 매번 복스럽고 맛나게 뚝딱 해치우는 그를 보며 사윗감이구나, 남편감이구나 싶더랬어요. 그렇게 긴 연애 기간이 흐른 뒤 각자의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왜 그렇게 본가의 밥을 싫어했는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건강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 건강의 비결을 채식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할 만큼 강력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상견례 장소로 한정식집을 예약했었어요. 왜 한정식엔 보쌈류나 갈비찜 같은 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본인 먹을 음식들을 직접 싸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조리도 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채소들을 식탁에 늘어놓으면서 투덜투덜 음식 투정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듣는 저와 친정 엄마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이건 뭐 사람 먹으라고 내어놓은 음식들인지 아니면 먹고 죽으라는 음식들인지? 채식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인간은 원래가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고기 안 들어간 음식들은 많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긴 보여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도통 믿을 수가 없어. 네? 뭐 하나 동물 성분이 없는 음식들이 없잖니. 고추장에도 동물성 성분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김치에 들어간 젓갈도 동물성 성분이고 된장찌개에도 하다못해 멸치 육수라도 썼겠지. 동물성 성분들은 하나같이 독이에요. 사람 죽이는 독. 네. 여러분들께서는 비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들을 섭취하지 않는 형태의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비건인데요. 시어머니는 이러한 비건 채식 스타일에 본인 가치관까지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형태의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 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식자재를 불에 강호하지 않은 채로 자연 상태 날것 그대로 먹거나 혹은 말려서 먹는 방식이죠. 불에 가공해서 먹는 음식은 오직 밥 하나뿐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식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따끈따끈하게 지어놓은 쌀밥에 반찬이라고는 날 것 그대로 썰어놓은 당근, 오이, 말린 호박과 가지 등 채식이 전부였어요. 그 반찬들을 오직 굵은 소금에 찍어 먹기만 할 뿐이었죠.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양념들도 절대로 식탁에 올리는 법 없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흉보자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채식주의 또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삶의 방식이 존중받아 마땅한 만큼이나 시어머니의 채식 또한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 본인의 채식주의를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한다는 것에 있었어요. 결혼 후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보냈어요. 시댁과 신혼집이 제법 거리가 되었던 데다가 남편이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있잖아 여보, 지금 제일 받고 싶은 선물 딱 한 가지만 말해봐봐. 선물? 자기 성과금 받았구나? 물질적인 거 말고, 응? 장모님 애인 생기셨대? 잘됐다.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자꾸 뭐래. 나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 당신 설마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건 아니지? 무슨? 나도 안다 뭐. 고마워 여보.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자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물어봐? 그게 뭐가 중요해.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빤히 봐? 당신 표정이 완전 기뻐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서. 왜? 아빠 되는 거 부담돼?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래, 숨길 일은 아니니까. 나 해외 연수 기회 잡았어. 한 3, 4년 외국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 에이, 난 또 뭐라고. 좋은 일이잖아. 태어날 아이의 부모이기 전에 당신에게도 당신의 삶이 있는 거고. 아이는 나랑 친정엄마가 잘 돌볼게. 마음 편히 다녀와. 얘기는 고마운데 난 자꾸 우리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왜? 채식? 걱정하지 마. 설마 임신한 며느리한테까지 강요하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정말 괜찮겠어? 진짜지 그럼.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와이프 믿지? 남편은 그렇게 저희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임산부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위험은 아니었어요. 다른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보다 아주 조금 위험이 높을 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크게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시탐탐 저에게 희한한 형태의 채식을 전파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에게는 약간의 유산조짐이 있다는 소식이 빌미가 되어버렸던 모양이었죠. 제가 진단을 받아들기가 무섭게 저를 시댁 식탁에 불러다 앉히더라고요. 그 식탁에는 당연하게도 시어머니 스타일의 채식 식단이 차려져 있었고요. 사부인 통해서 얘기 들었다. 유산조짐이 있다지?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래요.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렬한 운동 같은 걸 당분간 삼가하라는 얘기였지. 약을 먹는다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가 하는 정도는 아니라네요. 땡! 그게 어미 될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야? 네? 솔직히 태아가 위험한 상태인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니? 다 너 때문이잖아. 혹시 지금 제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당연하지. 인간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동물성 성분을 함부로 섭취하니까 유산 위험이 안 생기고 백이겠냐. 그 말이다 내 말이. 어머니,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끄럽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은 여기 와서 먹거라.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식단도 내가 다 짜놓았으니 가져가서 꼭 지키거라. 지키는지 아닌지 수시로 검사할 테니 그리 알고 명심해. 동물성 조미료나 육수 같은 것도 안 된다. 동물성 식품은 사람에게는 독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을 존중해요. 하지만 그걸 저에게 무턱대고 강요하는 것까지는 도저히 존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식품영양학과 나왔잖아요. 시어머니의 식단에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결핍되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보셨어도 문제 심각한 식단이다 싶을걸요? 심지어 저는 임산부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임산부요. 그런 임산부에게 정상적인 채식도 아니고 거의 생식 수준의 기이한 채식을 강요한다니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본인의 채식 스타일을 자꾸만 저에게 강요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녁 밥만 시댁에서 채식으로 먹는 척하면서 다른 끼니는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건강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나마 시어머니의 채식에 맞춰주는 척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리 걱정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지만 어쨌거나 유산의 조짐은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니까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상황에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친정어머니가 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죠. 친정엄마는 임산부 딸을 위해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을 해다 주셨고, 저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친정엄마의 음식 덕분에 유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부모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렴. 네? 낮에 고기 먹었니?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기는 너한테서 고기 냄새가 나서 하는 말씀이지.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초능력자인가 싶었어요. 그날 점심에 소고기 뭇국을 먹었거든요. 그런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시어머니의 호통이 이어졌어요. 네가 이럴수록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둬. 명색이 애미가 돼가지고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꼴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정작 태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대로 유산하는 꼴을 잠자코 지켜보느니 옆에 바짝 붙어서 직접 돌봐주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바리바리 챙겨 시댁을 나섰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저의 신혼집이었어요. 제가 뭐라 말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에 짐을 풀었고 저는 졸지에 작은 방으로 밀려난 신세가 되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기이한 채식 강요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건 당연했고, 그나마 회사에서 먹는 점심마저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겠다며 나섰으니까요. 그 도시락은 물론 쌀밥을 제외한 모두가 생식 스타일의 채식 도시락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지 했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 그 자체인 시간들이게 된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시간에 저의 곁에 딱 달라붙어 채식 공부를 시켰어요. 식품 영양학 전공자인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요. 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맞서기로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어머님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유산 위험은 넘겼다는 거. 누가 그러디? 다 괜찮아졌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내 눈에는 하나도 괜찮을 것 없는데? 누가 그러긴요. 같이 산부인과 가서 들었잖아요, 분명. 왜요? 말도 안 되는 채식 강요하겠답시고 이제는 전문가인 의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요? 넌 애가 꼭 그러더라.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어야지.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 제가 못 알아들은 얘기가 뭔데요, 도대체? 육식 성분은 독이야. 네 입으로 들어간 독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축적된다. 육식 성분은 절대로 독 아니고요. 제 입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태아에게 전해지는 건 맞지만 애초에 독이 아닌데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원래가 채식동물인데 육식 성분이 왜 독이 아니니? 대답해봐. 과학적 역사적으로 따져봐도요. 사람은 채식동물이 아니라 채식, 육식 함께하는 잡식성 동물이에요. 그 사실이 그렇게 싫으면 채식동물 혼자 지키면서 사시면 된다니까요. 강요하지 말고. 일 없다. 내 너를 꼭 채식주의자로 개조시키고야 말 것이야.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어. 막말로다가 너한테 쌓인 독과 같은 육식 성분이 모유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친할머니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다든. 어머님! 난 말이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채식주의자이면서 몹쓸 육식 따위는 모르는 올바른 삶으로 이끌고 싶어. 그게 내 솔직한 진심이다. 나 원참. 그쯤 해서 저는 할 말을 잃고야 말았어요. 아니 제가 술, 담배라도 하고 다니면 또 몰라요. 기껏해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에 따라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태아와 저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절에서조차 꼬꼬마 동자 스님에게는 일부러라도 고기를 먹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이면서 친할머니 될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채식 만세, 인간은 채식동물, 육식 성분은 독, 이러고 앉았으니 거기다 대구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요. 속위의 경읽기도 정도가 있는 거고 떠들어봤자 제 입만 아플 뿐이죠. 그렇게 한동안 다툼의 날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시댁에 돌아가라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보았자 역시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 저의 식단은 온통 기이한 채식투성이었고요. 꽤 긴 시간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겪어버린 저는 결국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쓰러지고야 말았어요. 쓰러진 원인은 당연히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사실은 저의 영양실조로 인해 태아가 전보다 훨씬 큰 유산 위기에 놓여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는 내내 저의 뇌리에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이대로 시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나와 태아에게 똑같은 위협이 언제든 다시 닥쳐올 수 있겠구나. 아니,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 무사히 출산을 마친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나도 모자라 아이에게까지 기이한 채식을 강요할 테니 아이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저와 태아의 곁에서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와 친정엄마가 그 결심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저희 모녀야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을 위해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음식들을 시어머니가 동네 떠돌이 개밥으로 주고 있더군요. 그냥 음식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다 주신 정성 그 자체인 음식들을요. 저는 결국 격분하고야 말았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으세요? 이깟 독쓰레기들 개밥으로 버리고 있잖니. 왜? 그게 문제라도 된다든?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는 관심도 없죠? 넌 배운 만큼 배웠다는 애가 말이 참. 입은 틀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렴. 이게 어딜 봐서 음식이니? 아, 진짜. 그래요, 채식주의자? 좋죠. 그게 뭐 나쁜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래? 아이고야, 이제야 네가 좀 올바른 생각을. 근데 이건 아니죠. 동물성 성분이 독이라는 말도, 시어머니 본인이 주장하는 이상한 채식 식단이 건강식이라는 말도 절대 동의 못해요.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도 더 이상은 존중할 수가 없겠습니다. 동의할 것도 없고 존중할 것도 없어. 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넌 그냥 나 죽었소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해. 저 지금 응급실 다녀오는 길이에요. 근무하다가 쓰러져서. 혹시 고기 먹었니?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 진작에 알아봤다.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영양실조. 그놈의 이상한 채식 강요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기도 하고요. 저와 태아에게 독은 동물성 식품이 아니라 어머님 그 자체였다고요. 너 지금 친정엄마 앞이라고 체면 세우니? 이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버르장머리 없을만 해서 없는 거고 앞으로는 안 보고 살 작정으로 이러는 거죠. 의절이라도 하겠다? 누구 맘대로? 유감이지만 해외 연수 중인 댁내 아드님과도 통화 마쳤네요. 참, 이제는 내 남편이지 당신 아드님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가세요. 짐은 택배로 보냅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의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런 저와 태아를 위해 친정엄마는 무척이나 애를 쓰셨어요. 못된 시어머니 대신 신혼집에 들어와 삼시세끼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음식을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어요. 세상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무렵 육아휴직을 낸 저는 아들을 돌보며 겸사겸사 새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활용한 식품 제조업이었어요. 역시나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참 대단한 것이더군요. 친정엄마의 레시피를 활용해 시작한 식품 제조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첫째 아이가 두 돌을 맞이할 즈음에 이미 몇몇 급식소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순식간에 공장을 차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와 친정어머니는 한동안 사업 확장차 출장을 연달아 다니는 분주한 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모든 출장을 마친 저와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공장으로 돌아오던 날, 저희 모녀는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아니 글쎄, 공장에 새로 들어온 구내식당 직원들 중에 의절한 시어머니가 섞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는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더군요. 그렇게 보지 말거라. 너희는 회사인 줄은 몰랐어. 오늘이 처음 나온 참이고. 여기 회사잖아요. 제가 사장이고요. 말을 가려주시죠. 에이, 같이 보낸 정이 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공과 사 정도는 구분해달라는 말이에요. 저희 엄마와도 회사에서는 서로 존대합니다. 아무튼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한테 들으면 되니. 말도 섞기 싫다, 이거니? 못 들으셨어요? 제가 사장이라고요. 말도 섞기 싫다는 건가요? 인사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일 보고 계세요. 저는 그 길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시어머니의 일을 물었어요. 저와 친정엄마가 출장에 바쁜 사이에 진행된 채용건이었고 인사 담당도 당연히 그 사람이 시어머니인 줄은 몰랐죠. 저와는 의절한 사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시어머니의 거취를 두고 짧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극단적인 채식으로 인해 건강이 아주 심하게 상해버렸고 많지도 않던 재산이 치료비로 홀라당 싹 까먹어버린 신세가 무척이나 처절해 보였거든요. 처량한 신세의 사람이 시어머니이기에 측은지심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버린 직원인데다가 사정까지 딱한 직원을 모질게 해고해버릴 만큼 악덕사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직원을 바로 해고해버린다면 인사 담당 직원 체면도 깎여버리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조용조용 일만 잘해주었더라면 회사 사장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첫 출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어요. 구내식당 밥맛이 영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접수한 저는 곧장 구내식당의 음식 맛을 점검했죠. 아, 이건 시어머니의 지시겠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회사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구내식당 음식 레시피 건드리셨죠? 무슨 얘기라는 거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사 바뀌니까 말씀 편히 해도 되고요. 속일 사람은 속여야죠. 음식 맛만 보면 딱 아는데. 그러니까 있잖니. 아니 난 그냥 우리 직원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내식당 음식이 어디가 어땠는데요? 육식 성분은 독이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랬어요. 구내식당의 음식 맛이 변했다는 컴플레인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구내식당 레시피에 슬쩍슬쩍 손을 댔더라고요. 고깃국에 고기를 빼놓는다거나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을 일부러 넣지 않는다거나 육수 대신 맹물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밖에요. 더욱이 기분 나빴던 건 구내식당의 식단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음식 만드는 회사에 구내식당 식사가 변변찮으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저희 회사가 식품회사니까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바탕으로 제가 식품영양학 전공까지 살려가며 맛과 영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왔던 구내식당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화를 꾹 참았어요. 그리고는 회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으로서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좋아요. 지난 일은 없던 것으로 해드리죠. 그래 주겠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어디 말해보렴. 일만 계속할 수 있다면야 틀어주고 말고. 구내식당 레시피에 손대지 마세요. 채식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마세요. 어머님의 가치관을 존중해 드릴 테니 다른 사람들의 식습관 또한 존중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럴 순 없지. 조건을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직원들끼리만 먹는 구내식당이라지만은 참된 현대인 입장에서 독인 것을 독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내 손이 닿는 이상 동물성 성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인사팀 직원에게 가셔서 해고 처리되었다 말씀하시고 적법한 절차 안내받으시면 되겠네요. 해고로 인해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지겠습니다. 에이, 또 그렇게 모질게 굴 것까지야. 아닌 말로다가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취직 자리라고는 식당 아르바이트가 전부인데 그나마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 녹록치가 않을까요? 뻔하죠. 그 식당들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채식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다 쫓겨났을 거 아닌가요? 유감이지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구내식당에서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해고 처리되었고 저희는 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금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시어머니의 채식 강요로부터 지켜낸 첫째 아이와 그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저와 친정 어머니, 그리고 해외 연수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이에게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꼭꼭 씹어 잘 먹는 식습관도 빼먹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업은 음식 납품하는 급식소를 더 늘리기 어려울 만큼 번창했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전전하며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고 다닌다는 풍문이에요. 심지어 그 식당들에서도 손님들에게 극단적 채식을 강요하다 쫓겨나기 일쑤인 신세라더군요. 신혼집에서 한 번, 회사의 레시피에 손댔다가 또 한 번, 그렇게 2번씩이나 쫓겨난 데다가 심지어 겨우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서조차 그 버릇을 못 고쳤다니. 참, 이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은 자신 말고도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어요. 저도 제 가족과 자신, 회사를 위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맛있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